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198번째 꼬꼬무 곡이었는데 테너 색소포니스트 소니 롤린스의 1956년도 연주 앨범 색소폰 콜로서스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중에 하나죠. 예. 그 앨범 속에 있는 모리타트, 그 전주에 엘라 피츠제랄드의 맥 더 나이프와 같은 곡이죠. 그걸 연결고리 삼아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니 롤린스가 그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에 나이답지 않은 그러한 엄청난 명반을 남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라이너 노트의 평론가 아이라 기틀러가 쓴 글을 하나 소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니 롤린스는 1940년대 후반부터 모던 재즈 씬의 일부로 활동해왔지만 지난 1년 사이 그가 재즈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꾸준히 빛나는 테너 색소폰 연주자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곳에 수록된 5곡은 소니 롤린스가 자신감과 상상력의 정점에 있음을 보여준다. 26살짜리한테 굉장한 호평을 한 이 글을 읽으면서 저 혼자 한 생각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니 롤린스가 그 엄청난 실력, 상상력, 자신감 이런 거가 있는 훌륭한 연주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운이 좋았다. 뭐 운이 좋았다 하는 거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는 면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니 롤린스가 30년생이니까 10대 15살이라고 치면 45년이죠. 그 당시 재즈는 큰 격변을 겪었죠. 비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혁명과도 같은 새로운 재즈가 시작이 됐고,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 소니 롤린스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재즈 뮤지션이 될 소니 롤린스한테는 어쩌면 큰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10대 후반에, 즉 49년, 50년 이럴 때쯤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재즈라는 음악이 또 비밥으로부터 여러 갈래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변화 속에 있는 초년생 뮤지션으로서 소니 롤린스는 누구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이라는 딱 그 나이와 맞물리는 그런 것도 어쩌면 행운의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색소폰 콜로서스를 완성해내는 56년 정도를 보면은 미국이란 사회가 가장 전성기, 호황기에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음악 산업 자체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스윙 시대의 메인이었던 SP에서 LP로 넘어오게 되고, 여러 녹음 기술 또한 발전하게 되고, 앨범 커버나 이런 거를 완성해내는 그런 퀄리티나 트렌드도 굉장히 변하는 그런 시기에 이들이 데뷔를 하게 됨으로써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 어떤 기회가 풍성한 시대였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비밥 이후의 재즈를 모던 재즈라고 하는데, 이 모던 재즈가 가장 시작돼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50년대 중반으로 한번 돌이켜보면은 모던 재즈가 최전성기인 시대였을 거고, 그 시대의 음악을 내게 된다는 거는 이들이 그런 어떤 물결을 착착 타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여러 운대 같은 것들이 착착 맞아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56년쯤에는 보면은 음반 포맷도 이제 10인치 LP에서 12인치 LP로 바뀌게 되는 게, 이게 그냥 기술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 12인치 LP는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LP 플레이어에 걸어도,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게 다 표준화되는 그런 시기에 딱 맞춰서 본인의 역작을 내게 되는, 모던 재즈가 가장 화양연화와 같았던 시기에 젊은 감각과 기운을 가진 세대가 이들 소니 롤린스를 위시한 1930년대 그 재즈 뮤지션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요. 이어지는 꼬꼬무는 이 1930년대 시대와 본인의 실력을 기반으로 한 운을 가졌던 축복받은 1930년대생 재즈 뮤지션으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소니 롤린스보다 한 살 어리니까 1931년생 재즈 기타리스트죠. 케니 버렐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케니 버렐의 1956년 앨범인데요. Introducing Kenny Burrell, 맨 마지막 트랙.
블루스 포 스키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데뷔 앨범입니다. 소니 롤린스와 마찬가지로 케니 버렐도 비밥을 들으면서 성장해 왔을 거고 비밥의 1세대들이 이뤄낸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자신의 기타 실력을 뽐낸 앨범이 이 앨범인데요. 기타 사운드를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맑은 톤이고 굉장히 도시적이랄까 신세대의 기타 사운드를 내보인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올뮤직닷컴의 그 리뷰에서 평론가 스콧 야노우가 이 앨범에 대해서 케니 버렐은 이미 눈에 띄는 독자적인 톤을 가지고 있다. 만 24세의 이 젊은 기타리스트의 기타 연주는 매우 훌륭한 폼을 갖고 있다. 엑설런트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되게 세련되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앨범이 나올 당시 50년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 재즈 팬들이 얘 되게 세련된데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 멜로디 감각이 군더더기가 없달까? 되게 깔끔한 기타가 아주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앨범 속에서 가장 제 귀를 개인적으로 사로잡았던 곡이 이 맨 마지막 7번째 트랙인 블루스 포 스키터인데요. 굉장히 블루지한 감성이고요. 블루스 포맷이니까.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니까 재즈 기타리스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머디 워터스의 영향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주 즐거웠어요. 그리고 역으로 케니 버렐의 나중에 60년대 앨범은 또 스티비 레이본 같은 블루스 기타리스트나 지미 핸드릭스까지도 영향을 받았다는 문헌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는 그런 와중에 있었지 않았나.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이 블루스 포 스키터는 여기서 스키터가 누구냐? 스키터를 위한 블루스라는 노래 제목인데 스키터가 클리프턴 스키터 베스트라는 선배 기타리스트에게 헌정하는 곡인데요. You Discover Music이라는 사이트의 리뷰에서 녹터널 무드다. 녹터널. 그러니까 약간 밤의 정서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이 음악을 밤에 혼자 탁 불을 좀 이렇게 싹 다운시켜 놓고 조도를 다운시켜 놓고 혼자 딱 듣는다 그러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음악인데요. 이 앨범을 모두 5명이 한 번에 연주를 같이 했는데 케니 버렐이 기타를 맡고 있고요. 타미 플래너겐이 피아노, 지난번 꼬꼬무인 소니 롤린스의 색소폰 콜로서스에서 앨범에서도 피아노를 담당했었죠. 베이스는 폴 챔버스, 그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베이시스트로서 가장 잘 나가는 베이시스트였죠. 드럼에는 한참 선배죠. 비밥의 1세대인 케니 클락이 드럼을 연주하고 있고 라틴 감성을 살짝 얹어주는 콩가를 연주하는 캔디도 카메로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케니 버렐과 동년배인 1930년대생의 연주자는 타미 플래너긴과 폴 챔버스죠. 타미 플래너긴은 1930년생이니까 케니 버렐보다 한 살 많은 26살이었고 폴 챔버스는 4살 어린, 그러니까 21살의 아주 젊은 그런 두 사람의 연주가 케니 버렐의 기타와 함께 제 귀를 사로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곡의 연주의 처음 시작이 타미 플래너겐의 아주 되게 깔끔한 피아노인데요. 그 깔끔함이 중간에 피아노 솔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베이시스트 폴 챔버스는 곡 후반부에 보잉 주법, 활로 긁는 그렇게 평범하지 않고 폴 챔버스가 그 당시 많이 사용하던 주법이지만 이 곡의 중간에 아주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주 깔끔한 연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젊은이들의 연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40대, 30대였던 케니 클락과 캔디도가 맡아주는 그 리듬이 그들이 그 전에 하던 연주보다는 뭔가 미니멀하고 절제된 듯한 그런 아주 세련된 연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울러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이 앨범이 블루노트에서 나온 앨범이잖아요. 그 당시 블루노트가 이제 하드밥이라는 새로운 물결, 비밥에서 파생된 그 물결들을 이제 깊게 파기 시작할 때 신인들을 발굴하는 와중에 캐니벌의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 재즈 앨범이라는 게 그 속 안에 있는 음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 둘러싼, 그걸 같이 만드는 사람들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안정감 있고 시너지 있는 그러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전체를 프로듀싱하는 블루노트의 대표 프로듀서이자 대표인 알프레드 라이언의 프로듀싱, 그리고 녹음을 담당한 루디 반 겔더의 아주 더할 나위 없는 퀄리티의 녹음, 그리고 아울러서 블루노트의 공동 대표였던 프랜시스 울프의 사진, 그 사진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해낸 리드 마일즈의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 앨범을 보고 이 당시 블루노트의 앨범을 보면은 블루노트는 정말 훌륭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다 갖춰져서 아까 소니 롤린스 얘기할 때 본인의 실력 외에 여러 시대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1930년대 뮤지션들은 운이 따른 그런 세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1956년이라는 그 해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블루노트 레코드가 이런 캐니버렐이나 이런 뮤지션들 신세대를 데뷔시키고 성행하고 있던 재즈 스타일인 하드밥의 새로운 스타일을 깊게 파고 있을 때, 뉴욕의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레코드사 버브 레코드 같은 데서는 그들보다 선배들의 음악, 즉 스윙 시대를 거쳐왔던 베테랑들의 음악을 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맞죠. 새로운 조류의 음악을 위주로 녹음하고 발매하는 음반사가 있다면은 그 선배 세대들이 새롭게 바뀐 세상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그들의 음악을 기록하는 그런 균형,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200번째 꼬꼬무죠. 다음은 1956년도에 선배들의 음악을 녹음하고 있었던 버브 레코드의 음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레스터 영인데요. 레스터 영의 1956년도 앨범 The Jazz Giants 56라는 앨범에 있는 첫 번째 곡 I Guess I'll Have to Change My Plan 이라는 곡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956년 하면 제일 먼저 이 앨범이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앨범명에 56라고 붙어 있죠. 1956년에 재즈 자이언트들의 음악이다, 이걸 밝혀놨는데, 이 앨범 속에 재즈 레전드들이 연주해 놓은 그 여유롭고 애들은 흉내 못 내는 넉넉함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테너 색소폰에는 리더인 레스터 형이 연주를 하고 있고요. 47살이었어요. 트럼펫에는 로이 엘드리치 45세였고요. 트럼본에는 제일 연장자인데 50세였던 빅 디킨슨이, 기타에는 프레디 그린 45세였고요. 피아노에는 테디 윌슨 44살이었고요. 베이스에는 진 레이미 43살이었고요. 드럼엔 조 존스, 카운트 베이시의 터줏대감들이었죠. 이분들이 모두 스윙 시대부터, 젊은 시절 스윙 시대부터 쭉 나이를 같이 먹어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었는데, 이분들의 노련함, 여유, 넉넉함, 이것들이 잘 살아있는 연주가 가득 담겨져 있는 앨범이고, 그 당시 젊은 뮤지션들이 비밥 이후에 하드밥으로 좀 더 강렬하게 달려나가고 있을 때 그냥 뭔가 축 풀어놓고, 하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음악이 아닌 뭔가 단단한 실력과 그 노하우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한 그러한 음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무장해제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 그런 앨범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블루노트와 비교해서 이 당시 56년에 생겨난 버브 레코드, 그러니까 생겨났다고 얘기하면 처음 그냥 없던 상태에서 생겨난 것 같은데, 이 버브 레코드의 대표이자 프로듀서가 노먼 그랜츠죠. 이 노먼 그랜츠가 1950년대 초반 즈음부터 중반까지 올 때 두 개의 레코드사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클래프 레코드, 그리고 노그랜이라는 레코드. 그래서 56년도에 이 앨범이 나올 때는 노그랜 레코드에서
거의 맨 마지막에 낸 앨범이고요. 이 클래프 레코드와 노그렌을 합쳐서 버브 레코드, 지금까지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이 버브 레코드라는 신생 브랜드로 통합 브랜드를 만들면서 다시 리이슈할 때는 버브 레코드로 내서 편집에 올릴 앨범 커버에는 밑에 버브 레코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해 노그렌 레코드로도 먼저 나왔던, 그러니까 이 선배들의 음악을 녹음하고 있었던 이 노먼 그랜츠에 솔직히 좀 감사하게 되는 40대 50대 가까이 되는 노장들, 음악에서는 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물학적 나이로는 펄펄한 나이이지만 그런 신세들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노련함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에 재즈 팬들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모던 재즈가 성숙하면서 젊은이들의 파릇파릇한 재즈도 들을 수 있고 이러한 노장들의 베테랑들의 음악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도 불렀고 빈 크로스비 불렀고 뭐 패티 페이지도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밥 딜런까지도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버전이 있으니까 그런 노래 몇 번 들어보시고 이 연주를 들어보시면 이 연주가 정말 얼마나 맛깔나는 연주인지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그렇죠. 있을 겁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노래가 I guess I'll have to change my plan. 내 생각에 내가 뭔가 계획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1929년에 아서 슈왈츠가 작곡하고 하워드 디치가 작사한 파퓰러송, 그러니까 유행가죠.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연주하면서 재즈 스탠다드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팝 가수들이 노래해왔던 그런 고전 유행가인데요. 노래 내용은 그런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좀 뭔가 바꿔봐야 될 것 같아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긍정을 담보로 한 쓸쓸한 체념? 이런 게 깔려있는 그러한 곡이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보컬리스트들은 가사에 묶이지만 연주자들은 자신의 그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곡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솔로예요. 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레스터 형의 온화한 테너. 그러니까 레스터 형이 이 당시에 레스터 형은 59년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연주인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50년대 중반부터는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연주에서는 연주 외적인 어떤 건강이나 개인의 어떤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하고 온화한 연주가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레스터 형이 시작을 하면은 가장 연장자인 50세가 됐던 빅 디킨슨이 부드러운 트럼본 연주로 바꾸요. 그 솔로를 듣다 보면은 피아니스트 테디 윌슨이 좀 우아한 것 같아요. 테디 윌슨의 그 중년이 된 테디 윌슨의 피아노가 싹 들리는가 하면은 그 뒤를 잇는 솔로는 로이 엘드리치. 굉장히 강렬하고 고음의 트럼펫 연주를 하는 분인데 이 곡 연주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뮤트 트럼펫 연주를 들을 수 있고요. 이렇게 1년에 쫙 연이어지는 그 솔로들을 듣다 보면은 9분 35초, 6초거든요. 그냥 순삭되어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 곡이 슬로우 템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스윙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레디 그린과 조 존스가 감질만 나면서도 아주 간드러지는 스윙 리듬을 아주 온화하게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7분이 딱 뭉쳤을 때 내는 시너지, 이 앨범에 5곡이 담겨 있는데요. 5곡이 모두 좋습니다. 한 곡을 더 이야기하면 네 번째 트랙이 This Year's Kiss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누군가 그렇게 평론가가 표현을 해놨다고요. 그 레스터 형의 후반기 테너 중에 최고의 발라드 연주이다. 그러니까 레스터 형의 디스코그래피 중에도 굉장히 그 돌아가시기 4년 전에 56년의 연주는 훌륭했다. 이 앨범을 녹음한 다음 날은 또 피아니스트 테디 윌슨과 함께 또 다른 앨범을 프레스 앤 테디라는 또 앨범을 녹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레스터 형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앨범의 전곡을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